자, 오늘 주제는 행성 정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마 한국에서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찾아보면 일단 번역된 게 하나도 없고 행성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작년에 박명림 선생님이 네이버 뭔가 뭐 거기서 한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양반도 내가 볼 때 행성 정치를 뭐 스피방만 읽고 그냥 이제 막 한투로 다 이야기하고 그냥 딴소리를 잔뜩 하더라고. 박명림 그러니까 이제 유행이라서 많은 분들이 일단 행성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데, 아직까지 정리된 게 없는 것 같고, 그 이유는 내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오늘 약간 내가 말씀을 드릴 건데, 약간 고민을 해봤는데, 왜 그럴까 도대체. 그래서 행성세랑 개념이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이 뭐 이렇게 흔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농씨 이야기할, 장래 농씨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몽딜리아제이션이라든가, 몽딜레스형,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항하는 뭐 몽딜라이제이션이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 한다든가 또 포스트 휴머니즘 연구 그리고 또 인류세와 관련된 논의들 또 브룬 아투어 저작들이 지금 다 번역됐잖아요. 그 브룬 아투어가 이제 등장하면서 브룬 아투어가 나오면서 브룬 아투어 때문에 내가 볼 때 행성성이 다시 이제 소환돼서 온 것 같아요. 브룬 아투어는 공식적으로 행성성 논의를 잘 안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이제 가이아라든가 얼스라든가 이쪽에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제 브룬 아투어는 그쪽에 관심이 없는지. 그래서 그 행성적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굉장히 혼용돼가지고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혼용돼가지고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거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낫겠다. 이게 낫. 왜 선생님들이 이거 안 하고 이러는지 알겠다. 그래서 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 옆으로 옆에 저쪽 오른쪽 끝에 이걸 내리라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은 지속 SDG라든가 지속 가능 개발이죠. SDG라든가 또 녹색 경제로 뭐 이런 거 다 포섭돼 가지고 뭐 이게 막 헷갈리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행성 정치는 SDG하고 녹색 경제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 뭐 이코노미라든가 또는 뭐 그린 막시즘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다른 그 인식론적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엄연히 존재하는 이론이에요. 엄연히 존재하는 이론이 그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막 소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라투로 때문에 다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라투로도 사실 이 논의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받은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미셸 샤르입니다. 내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행성정치라는 이야기는 197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프랑스 철학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 그, 김현 쌤이 하셨던 그, 저번 시간에 발표하셨던 가타리하고도, 가타리가 이제 이게 영향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포스 미디어가 사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행성정치라는 말을 이제 엄연히 쓰죠. 그 대표적으로 쓴 사람이 학적으로 어쨌든 코스타스 악셀로스가 처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현상학적 막스주의자고 이 현상학적 막스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그리스 출신의 철학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이제 동격으로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트란닥퉁이라는 그 베트남계 학자가 있습니다. 현상학자입니다. 그 현상학적 막시즘이고 현상학적 막시즘은 이제 멜르퐁티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그 말이 바로 이제 이 유명한 행성적 사유를 향하여란 말이죠. Per la pensée planétaire 말인데 행성적 사유를 위해 향하여란 뜻이고 towards 뭐 planetary thinking. 이 책이 최근에 작년에 번역됐을 거예요. 그 저기 누구냐, 그 호주에 있는 걔가 저스틴 누구냐, 걔가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그 영어로 번역돼서 영어로 번역 나왔고 그 빵세 플래네테라는 말을 이제 이 사람이 맨 처음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둘레즈가 쓰게 되는데 나중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20세기 중반이 되면 프랑스 여러 과학 자연 철학자들이 특히 그 뭐냐 그 과학 철학 그죠? 그다음에 구조주의라든가 또는 일반 그 시스템 이론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 이 행성적 사유를 촉발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구조주예요, 구조주. 이게 인류학에서 이게 그 원천이 들어간 거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레ヴィ스트로스죠. 레ヴィ스트로스가 사실은
모든 만악의 근원이자 또 모든 변화의 근원인데,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를 다시 읽는 분위기가 최근에 또, 서양에서는 또 이렇게 서구 쪽에서는 지금 다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가 재밌는 건 뭐냐, 한국에도 왔었고요. 80년대 책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도 갔고. 그래서 사실 아시아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또 미쳤어요. 에베레스트로스가. 근데 이제 그런 건 우리나라에서 완전 깨끗하게 잊혀졌는데, 우리나라 지금 연대에 있는 조한혜정 교수가 만든 인류학과, 레비스트로스 영향으로 만들어진 학과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그거. 그래서 여기에서 뭐 다 이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는 가이트리 스피박쌤을 만났는데 지난 여름에 이분이 이제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개념을 영미권에 처음으로 도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설왕설의 페이스북에서는 알려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이 처음으로 영미권에 도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박명림 쌤도 이제 가이트리 스피박의 노dim을 이제 아신 거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나는 왜 이게 왜 안 되고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2000년대 들어서 90년대 후반부터 너무 이제 이 지식과 관련된 이런 그 수입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게 영미권에 너무 치중돼 있고 특히 미국에 많이 치중돼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심이 없는 내용은 이건 그러면 이건 안 해도 되겠네요. 미국에서 관심이 없는 내용은 어 별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데 그 시간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학부 때만 하더라도 제가 미셸 셰르를 맨 처음 읽은 게 학부 때 읽었거든요. 그때 범양상선이죠. 거기서 범양문고라는 걸 냈고 주로 과학철학과 관련된 책들 번역했는데 거기에 미셸 셰르와 브루노 라투가 대담한 책이 번역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읽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민음사에서 나왔던 그 무슨 이데아 총선과 거기에도 뜬금없이 헤르메스가 번역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책을 구할 수가 없다 절파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제2외국어를 홀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어 공부하시는 분들, 독일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있던 고전들을 많이 번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어쨌든 내가 학부 때만 하더라도 골고루 이렇게 특히 이 유럽의 이 사상들이 골고루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2000년대가 되면서 이제 미국 중심으로 바뀌면서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제 이 사상들만 집중적으로 소개되는. 그러니까 요즘 논문을 봐도 사실은 다 미국 쪽 이제 레서치스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 쪽 리소시스가 사실 도나 해러웨이도 실질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미셸 해러웨이한테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도나 해러웨이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나 해러웨이도 2차 문헌이죠. 미세세르의 예, 제자. 미셸 세르 제자라기보다 거기 가면은 이 유럽은 무슨 제자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세미나를 앉아서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미셸 세르를 비롯해 그 당시 유행했던 과학 철학의 역량으로 세컨더리하게 나온 게 도나 해러웨이예요. 물론 도나 해러는 이제 뭐 그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또 활용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약간 이제 너무 보수화되는 리버럴적인 어떤 그런 색채. 물론 지금 말년이 돼가지고 이분이 리타이어한 뒤에 아주 레디칼해졌지만 이 양반이 굉장히 레디칼해졌지만 지금은 근데 왜냐면 막 공산주의 이야기하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근데 초창기에는 뭐 딱히 이렇게 미국적인 어떤 색채 내에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분명히 이제 그 행성정치라는 게 정치적인 어떤 용어가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상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실제로 이거는 행성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많은 이제 사상가나 이론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점들이에요. 그래 굳이 이제 정치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유럽은 그냥 막시즘이 상식이기 때문에 굳이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산당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싫어하는 그지? 빨갱이들의 속을 유럽이기 때문에 그냥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그냥 상식 중에 하나예요. 실질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가 정부 체제인 곳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뭐 특별한 어떤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이제 우리 한국의 맥락이라든 특히 미국도 이제 반공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되게 비슷한 그 사상적 지형도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공산당이 있긴 있었지만 미국도 공산당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거의 뭐 가보면은 그냥 태극기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미국 공산당을 가보면 그냥 스탈린 만세 뭐 이런 책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리버럴들이 이제 주로 리버럴이 굉장히 강한, 그 우리나라 사실 리버럴이 강한 거잖아요. 그죠? 반공주의 덕분에 이제 리버럴이 진보가 되어 있는 거죠. 미국도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프랑스 사상이 들어갈 때는 뭔가 이렇게 그게 좀 왜곡이 발생합니다. 유럽 사상이 들어갈 때.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고 보자는 게 제 말씀이고, 행성정치라는 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이렇게 논란의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저는 어쨌든 굉장히 레디컬한 사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라투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한국도 이제 행성성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생겼다 봐요. 근데 라투르는 오히려 이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보수화된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보수화된 버전이고, 그래서 뭐 다운 투 얼스라는 책이 이제 번역됐는데 영어로, 물론 이제 라투르는 어쨌든 영미권에서 뜬 뒤로부터는 모든 책을 영미권을 타겟팅했어요. 프랑스인 책이 아니에요, 읽어보면. 그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영미권의 어떤 독자들을 감안해서 쓴 책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주로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다운투어스 이런 말 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뭐라고 만들었냐 그러면 지상정치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트라스트리아 뭐 폴리틱 또는 뭐 영토정치, 그지? 이게 어디서 온 개념이냐? 80m에서 온 개념이죠. 80m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라투르가 하면서 이와 관련된 대체된 용어로 가이아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가이아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러브록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가이아는 영미권에서 아주 익숙한 개념이거든요. 뉴에이지와 결합해서. 근데 유럽에서는 사실 기각된 개념이에요. 가이아는.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다시 살려내가지고 뭐 이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프렌테리티가 이제 이쪽에 영미권에 수입되는데 상당히 난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미권에서 프렌테리티한 개념이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미권 자체에 지식 체계가 실제로 지정학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 들고, 직무적으로 좀 읽을 필요가 있다, 라투르를.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일단 라투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의 장을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모두를 포함하는 구조로 재편하면서 생태기술 통치를 전지구적 규모에서 연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야기도 라투르의 고유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악셀로스가 이야기했고, 근데 그때부터 글로벌 자본주의 이야기를 70년대부터 하거든요. 중국이 이제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이.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지점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저기 뭐냐, 브레튼 우드 조약이 무너지고 이제 골드 스탠다드가 무너지고 이러면서 달러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어떤 변화들이 글로벌 자본주의를 추동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프랑스에서 많이 논의됐죠. 그래서, 근데 이제 라투르는 이 말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행성정치라는 말을 쓰진 않는데 근데 어쨌든 라투르는 이 행성정치라는 전통 내에서 이걸 확장한 철학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굉장히 대중화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태적 자각 또는 뭐 여기 보면 그 우리 그게 에컬로지컬 어웨니스라는 걸 라는 개념을 어쨌든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인 사람이죠. 그리고 환경 담론을 단순하게 그냥 환경 담론에 그치지 정책 담론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우리 연구소가 내가 볼 때는 우리 연구단이 열심히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고민해나 보는데 정치적 존재론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에 있던 철학자들 주로 이제 좌파 철학자들인데 가장 프랑스가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독일이 이제 나치즘에 의해서 초토화 되잖아요, 그죠? 그 독일을 상징했던 철학자가 하이데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거의 철학의 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치가 된단 말이죠. 그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정파가 있었고 하이데거는 나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뭐 나치의 거의 뭐 그거였잖아요. 예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다 같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하이데거가 딜레마였던 거예요. 딜레마였던 거고 1930년대까지는 이 하이데거가 거의 신입니다. 하이데거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때 프랑스에 영향을 미치는 3H가 바로 후설, 하이데거, 그 다음에 지금 누구야 저기 헤겔이에요. 그 헤겔은 이제 누구냐? 걔가 와서 이제 그 알렉산더 코제프가 와가지고 이제 30년대 이제 세미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후서라고 하이데거는 저기 사르트르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설을 받았다고 지금 사실은 그냥 세미나에 앉아가지고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존재와 물을 쓰면서 이제 굉장히 유행을 시키게 되는데, 근데 그게 완전히 2차 세계대전이면 이제 무너져요. 그런 어떤 그 언어들을 사용하지만 그걸 계속 이제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에 거대한 이제 그걸 거치면서 그러면서 막시즘이 이제 프랑스에서는 거의 이 하나의 독자적 그러니까 유일한 이제 과학적 담론의 막스주의고 왜냐하면 레지스탕스 때 이제 공산당들이 가장 활발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유산을 다 이제 레지스탕스들이 그 막시스트 레지스탕스들이 그 상속하게 되고 그 양반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뭐 굉장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 철학자들 세 분 다 레지스탕스들이었어요. 심지어 사르트르도 레지스탕스였고 뭐 골드만이나 루시안 골드만 이런 사람 다 레지스탕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뭐가 되느냐 선생님이 다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가서 뭐 굉장히 역사적인 옵티미즘에 이제 젖어 있었겠죠, 그죠? 막스주의가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뭐 파시즘을 타도하고 이제 됐다고 좋아하고 쾌재를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정작 이제 그 승리에 그 쾌재를 그 축가를 터트려야 될 소련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중국처럼 이제 스탈린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명한 1930년대 그거죠. 1930년대 이제 그 유명한 그 스탈린 재판이 있습니다. 그죠? 그 정확하게 말하면 철학을 그게 굉장히 비슷한데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이슬람권에서 이제 아베로스와 알가차리가 그러니까 철학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결국 아베로스가 져요. 그래서 알가차리가 이기게 되면서 이제 이슬람이 철학을 추방하거든요. 그래서 아베로스가 이제 코르도바로 돌아가는 그 대단한 사건이에요. 거대한 사건이. 그래서 스피노자가 말년에 보면 이제 스피노자가 그 신학 정신론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철학이 신학에 도움이 된다 이야기잖아요, 그죠? 신학에 도움이 된다는 걸그 증명하려고 그래서 스피노자는. 근데 어쨌든 그게 철학에 대단히 중요한 그 문제였거든요, 초창기에는.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에 오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 이제 그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스탈린도 철학의 무용론을 이제 주장하게 되고 철학을 그 억압합니다. 흥미로운 게 이제 게오르 루카치인데 루카치는 그때 이제 소련에 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다른 웨스턴 마크시스트들은 그때 미국으로 갔는데 뭐 아드로노나 호르카이머나 뭐 저기 호르카이머 막시스트 볼 수는 없고 아드로노라든가 뭐 브레이트도 다 이제 베냐민도 사실은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루카치만 유일하게 홀홀 단신 모스크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뭘 하느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 그 막스 앵겔스 전집을 이제 편집하는 거예요. 그게 루카스가 편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편집을 하다가 뭘 발견했느냐? 바로 1844 매뉴스크립트를 발견하는 거죠. 그 초창기 소회론, 이 막스의 소회론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막스 휴머니즘을 이때 휴머니즘이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존재론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인간주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루카치가 발견한 게 바로 존재론입니다. 그래서 루카치는 아주 흥미롭게 1930년대 박사 논문을 모스크바에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대학 융겐 해겔이에요. 영해겔이라는 이상한 논문을 써.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소련에서는 해겔을 비롯해가 모든 칸트를 비롯해가 모든 그 젊은 아이디얼리스트를 뭘로 이야기하느냐 그냥 부르주아 철학자라고 전부 다 내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뜬금없이 이 사람이 초기 해결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써서 출판을 못 합니다. 통과는 되는데 그걸 나중에 40몇 년도에 출간해요. 이제 전쟁이 끝난 뒤에. 근데 그때 이제 루카치도 뭘 봅니까? 자기 앞에서 자기 친구들이 그 뭐 다 이제 대보림부터 해가 다 이제 뭐 이렇게 수용소에 보내지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굉장한 이 사람은 어떤 사회주의의 필연적 승리 이런 걸 믿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느냐 그때부터 철학적인 턴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온톨로지로 가는 거. 그게 결정 역할을 하는 게 바로 1844 매뉴스크립트예요. 매뉴스크립트 1844라고 그 1844라고 하는 1844년 수고라고 하는 그 정치 철학 경제학 수고라고 하는 그걸 이제 경찰이죠, 경찰 수고라는 걸 쓰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존재론을 재구성하고 말년에 바로 그 유명한 그 온톨로지 오브 소셜 비잉이라는 걸 쓰다가 죽습니다. 그게 완성을 못 시켜요. 그 레이버라는 것을 그게 노동이라는 거를 어떤 존재론적인 그걸로 놓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 이때 루카치가 하고자 했던 게 뭐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다이렉티컬 머티리즘에 따르면 뭐예요? 그러니까 다이렉티컬 머티리즘 역사 발전의 법칙이라는 거는 계급투쟁이잖아요, 그죠? 계급투쟁인데 그거는 굉장히 니게이션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스탈린이든 마오든 사실 다 여기에 중심을 뒀기 때문에 모순을 강조해요. 모순이라는 것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루카치의 노동론은 그렇지 않거든요. 노동이 바로 역사를 발전시킨 원천이라고. 이거는 블레즈 가타리의 그 프로덕션하고 연결되는 이게 프로덕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론으로 가면 뭐냐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이제 루카치가 그걸 하다가 이제 죽어요. 네이버까지 쓰고 죽는데 그 뒤에는 분명히 이제 생산이나 이런 문제를 하려고 그랬죠. 근데 역사 발전의 법칙이라는 게 계급투쟁이나 모순이 아니라 계급투쟁과 모순은 오히려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존재론적인 그 재정의가 왜 막시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들이 하고자 했던 건 이거였어요. 특히 알투세가 하고자 했던 건 이거였죠. 알투세는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인식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형권 유물론이나 이전에 정통 막시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또는 이런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르주아의 순종적이었다 또는 뭐 계급에 이렇게 복종적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초창기 막스들이 생각했던 거죠. 심지어 막스도 그렇게 써놓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뭐 저들은 그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라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걸 알면 하지 않을 거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알아도 계속 한다는 게 이제 파시즘에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존재론적인 재정이에요. 막스주의의 존재론적 재정이. 그 이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이 맥락에서 행성성을 하는 개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스피박이라든가 차크라바티 그러니까 디파시 차크라바티의 그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디파시 차크라바티는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이 사람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이상하게 이제 결론이 이상하게 났는데 어쨌든 간에 이 차크라바티도 스피박 스님이 이야기했던 그 플라네터리티를 가지고서 이 클라이밋 오브 히스토리라는 책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일단 비교문학과 역사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적 맥락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뭐 파고 들어가 가지고 다 개박적으로 이런 걸 일일이 설명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행성적 전환이라는 것이 엄연히 이제 이론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철학은 아무래도 프랑스 철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후 프랑스 철학인 거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전까지 1930년대까지 그러니까 마시즘이 등장하기 전까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독일어가 링거 프랑카였어요. 그래서 18세기부터 모든 첨단 지식은 사실은 왜냐 오스트리아 헝가리아 엠파이어 때문에 비엔나가 중심지였고 거기 레닌도 가고 뭐 트로츠키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게 히틀러도 있고 뭐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작되는데 그게 다 뭘로 연결되느냐 바로 아우슈비츠라는 파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당시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해결책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후슬 같은 경우는 해결책이 메타피직을 다시 인식론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현상학적인 인식론을 추정해야 되는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느냐 다 존재론으로 다 옵니다. 예를 들어서 메를트 펑크도 처음에 후슬로 시작하지만 다 이제 존재론으로 오게 되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 해석인데 이제 그 피노메놀로지 문제를 끝까지 쥐고 있었던 사람은 데리다예요, 데리다. 데리다 끝까지 이제 이걸 쥐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데리다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안 좋아하나? 데리다 완전히 잊혀진 것 같아요, 좀 그지? 지금 둘레질 시대죠, 지금 둘레질 시대인데 왜 둘레질 시대인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그래서 아도르노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이데거에 대한 괴멸적인 이제 타격을 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얘네들이 이제 또 소련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내에서는 이 프랑크푸르트 학교에 이런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랑시에 생 같은 경우도 그때 학생이었는데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1980년대 똑같아. 우리들도 프랑크푸르트 스쿨을 읽는 거는 수정주의예요. 우리 학생 데모할 때 못 읽겠어요. 근데 그게 다, 나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다 이제 소련에서 내려온 지령이었던 거야, 그게. 정말 똑같아. 그냥 똑같아요. 심지어 신식국독자론, 이렇게 뭐, 이렇게 신식국독자를 해서 어떻게 하든 이런 것도 전부 다 똑같고, 소련 교과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였어. 나중에 보니까. 충격이었는데, 내가 가서 보고, 영국, 프랑스 다 교과서 다 똑같아. 그게 이제 이 플래너터리 폴리틱이 필요했던 이유지. 그걸 이제 비판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볼 때 오히려 프랑스에서 이제 왜냐면 공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이 있었고 이 공산당은 약간 이제 스탈린의 지령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한 어떤 그런 그거를 트로츠키 영향이라는 이런 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본 레프티스트 어포지션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요.
left opposi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3H, 헤겔, 후설, 하이데거라는 이게 철학적인 언어 내에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난국이 이제 조성되는 거죠. 그게 특히 이제 프랑스 공산당 내에서 이루어졌던 그 가톨릭 신부를 중심으로 했던 가톨릭 마크시즘이라든가 그러니까 휴머니즘을 탈피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휴머니즘은 이제 루카치가 생각했던 그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이때 휴머니즘 말 그대로 휴머니즘 인간의 열구를 한 사회주의 뭐 이런 거 이런 오히려 리버럴리즘에 가까운 그런 생각들이었는데 이게 사회민주주의 같은 이런 생각들이었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짠 나타나가지고 이제 구조주의라는 걸 쫙 이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구조주의라는 것이 바로 프랑스 철학에서 프랑스 이론으로의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임슨 같은 사람이 아주 영민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과 철학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때 이론과 철학이 다르다 할 때 이론은 바로 구조주의가 등장한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그런 프랑스 철학의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레비스트로스 굉장히 많은 걸 바꾸는데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는 그럼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이버네틱스와 정보 이론의 인문 사회학적 적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한 건 아니고. 그래서 셰논이 쓴 그 워런 위버와 함께 집필한 책이 하나 있는데,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수학적 이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재밌게도 우리나라는, 한국 전파 협회에서 이걸 번역했습니다. 번역본이 있어요. 놀랍게도. 70 몇 년대 번역한 게. 그래서 한국 전파 수리협회인가 뭐 거기서 번역을 해가지고, 정말 웃기는 공무원식 그 책이 한 권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지금 다시 번역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 말고 이제 다시 일본은 아주 일찍 번역했고 이거를. 그래서 이게 바로 사이버네틱의 이제 근본적인 건데 정보 이론인데 그래서 이 정보 이론 클로드 셰논이 이제 했던 이야기는 모든 문화는 다 커뮤니케이션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이론 다 커뮤니케이션. 이게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가 그지? 문화 연구의 모든 모토가 여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문화 연구의 기원은 사실 구조주의죠. 모든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심지어 생명 이런 거 다 커뮤니케이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의 이제 순환이라는 거, 정보의 순환이라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 이 개념이 어디로 오느냐? 바로 브루나토를 비롯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행성적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레비스트로스는 셰논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렇게 수학적으로 계산되지 않고 수학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것을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말하면 레비스트로스도 셰논을 비판했지만 어쨌든 뭐죠?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레비스트로스의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레비스가 강조하는 건 rules of transform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셰논하고 다른 점은 이거예요. rules of transformation. 그냥 변화의 규칙이 중요한 거죠. 이 변화가 여기는 방침 적혀 있는 거고, 셰논은 변화가 아니고 변화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안정된 체제, 안정된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AI잖아요. 그래서 AI 이론은 여기서 그래 AI와 그래서 프랑스 이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 프랑스 이론은 AI에 대응하면서 나온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프랑스 이론의 가장 큰 적은 앨런 투랭 같은 사람들이죠. 앨런 투랭이라든가 뭐 이제 그 인텔리전스를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근데 그 사상은 좀 놀랍지만 사실 어디에 있느냐? 독일에 있었어요. 그 칸트 같은 사람이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띵킹 오토마타라고 이야기하고 휴먼 비잉은 기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독일 사람들이 일단 인간을 기계로 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 영미권으로 전승되면서 실증주의가 결합하면서 나온 게 AI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프랑스는 여기에 계속 이제 안티를 거는 트럼프가 봤을 때 정말 기분 나쁜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계속 이제 뭐라고 해야 이렇게 반대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 그 중에서 가장 특출한 사람이 바로 이제 미셸 쉐르입니다. 그래서 사실 돌아서 왔는데 이 플래네터리 폴리틱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준 사람은 미셸 쉐르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책이 거의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다 절판이고 예전에 번역 때는 절판이고 이번에 박성관 쌤 돌아가신 박성관 쌤이 레크레투스를 번역하셨더라고. 원자론 관련. 근데 그거는 정말 이제 쉐르 나중에 쓴 책이고 진짜 주저는 이제 몇 개가 있죠. 근데 쉐르도 내가 조만간 이제 우리나라 붐이 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영미권에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책이 작년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세르 책. 이거 분명히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세르가 우리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물론 이제 세르는 제가 이제 동의하는 철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세르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어쨌든 세르는 어쨌든 중요한 철학자. 플래네터리 폴리틱을 이야기할 때 그 연역 토대를 놓은 사람이 바로 세르라는 겁니다. 뭘로 놓았느냐? 바로 자연계약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놓았어요. 자연계약서를 제기했죠. 이게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처음에 들으면 이게 무슨 개소리야 싶어요. 자연하고 무슨 계약을 한다는 거야. 이것도 오해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라투르가 이제 이런 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라투르가 그러니까 자연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자연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하는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대표적인 게 그 라투르가 주장하는 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의 의회 이런 거. 내가 볼 때 좀 이거 진짜 너무 왜냐면 세르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사물의 의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물의 헌법적 권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 권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투르가 말하는 라투르는 팔레먼트와 정치를 동일시하는데 저는 그게 동의가 잘 안 돼요. 심지어는 또 세르를 잘 읽어보면 세르도 절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물들을 동물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사물의 의외라는 건 동물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아니, 박물관이 되든지, 그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신 이렇게 사물을 위해서 뭔가 권리를 해서, 그거는, 누구냐, 그 피터 싱어의 그거를 못 벗어나야 돼요. 피터 싱어는 극단적 공리주의자인데, 결국 그 극단적 공리주의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이런 라투를 좋아하시는 분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1990년에 와서 세르가 헤르메스나 이런 걸 쓸 때는 구조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 세르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르 간에 모노트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모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마타로나나 이런 사람들의 그 셀프 포에시스 같은 개념, 그죠? 자기 자기 생성론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어떤 뉴바이올로지라고 그러죠. 그 새로운 바이올로지가 제공하는 그런 과학적 이론을 가지고서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제 세르는 이제 거기에 비한다면 훨씬 더 이제 좀 더 큰 틀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세르의 궁극 지향은 제가 볼 때는 정치 철학의 과제에 대응해서 근대 세계 정책 존재론을 철학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낭만주의자라든가 또는 뭐 신비주의자, 지금 사실 초창기 시대를 읽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뉴에이지 철학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자연계약, 1990년에 나온 자연계약을 안 읽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연계약을 읽고 나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계약이라는 제목 자체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일단 사회계약론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계약을 겨냥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계약론을 새로운 정치 철학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세르는 정치적인 용어를 쓰고는 있지 않아요. 시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근데, 자연계약론 자체가 굉장히 정치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계약론 자체가 정치 용어이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가장 기본되는 개념이 사회계약론이잖아요. 근데 그 사회계약론을, 반대하면서 또는 그것을 전복하면서 자연계약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연계약론의 바탕이 되는 이제 과학적 이론은 이 사람 연력학 이론을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연력학 이론이 정보 이론을 증명하는 중요한 과학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질량이 있느냐, 정보가 물질이냐를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논쟁하는데 연력학에 의해서 정보가 물질이라는 고 주장을 하게 됐죠.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연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질이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질량이라고 그러면 질량은 온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인포메이션에 온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게 되면 여러분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량이 에너지를 쓰게 된다. 그래서 그 연력학이 정보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셀은 거기에 근거해서 이 정치 철학을 존재론적 정치 철학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럴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인간을 고발하는 행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인간을 고발하는 행성. 이게 의인법이 아니라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을 고발하는 행성이라는 게 인간이 이제 행성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세르는 뭘로 보느냐? 사법적 사건으로 봐요. 사법. 그러니까 리걸 이벤트로 보는 거, 리걸 액시던트로 보는 거, 그 어케이션을 보는 거. 이거를 사법적인 문제로 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홍수가 나면 우리는 뭘 합니까? 인재냐 천재냐가 싸우잖아요. 그죠? 인재냐 천재냐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저기
몇 주 전에 지금 저기 필리핀에서 여러분 나이 또래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지금 뭐 의회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부패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부패의 원인이 뭐예요? 자연재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나트로 달라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 뭐 자연이 뭐 우리를 신음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적인 문제가 예전에 사회적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레디컬한 이야기죠.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은 이게 불평등과 연관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덥잖아요. 그러니까 더 춥고. 이런 이야기를 셀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셀의 목적은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근대성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연을 독자적 범주로 설정한 개념 틀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따로 설정하는 것. 예, 환경주의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뭐 생태주의나 이런 것들이 세라하고는 사실 세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우리부터 독립돼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 이미 우리가 그 자연의 일부고 이미 자연으로부터 벗어나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간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하이데거의 또 레디컬한 버전이죠, 그죠? 근대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우리는 사물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게 됐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되고, 그죠? 여기에 정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옛날에 원시인들하고 비교해봐요, 지금. 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너무 커졌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종교, 그죠? 이미지네이션이라든가, 내러티브라든가, 스토리라든가, 이런 데 더 많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거잖아. 오히려 지금 이제 뭐, 저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에 반발해가지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그거는 세례가 비판하는 자연을 따로 설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샤머니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직 대통령께서 그 샤머니즘 굉장히 많이 빠졌던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물질 세계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정당한 거죠. 또 이게 이제 우파의 논리들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럼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 바로 칼 슈미트입니다. 이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짚어냈던 사람은 역설적이지만 파시스트 법학자였던 칼 슈미트예요. 근데 파시즘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물질 세계의 확장에 대한 비판, 우리는 또 인간의 물질 세계 의존에 대한 비판에 의해서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그냥 미친놈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미친놈들이 만들고 머리 나쁜 놈들이 만든 게 아니라 정확한 유럽이 갖고 있는 그런 유럽 계몽주의가 갖고 있던 논리적인 그 결함 문제 때문에 등장하게 된 파시즘입니다. 그게 이제 이 세르 같은 사람들 또는 뭐 프랑스 철학자들이 좌파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세르에게 그럼 계약은 뭐냐? 계약은 도대체 뭐냐? 이거는 아름다움이나 교감. 그러니까 뭐 일반적 사회계약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계약을 맺으면 너에게 행복이 보장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상업적인 거라는 거지. 계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약을 깨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야. 우리가 자연과의 계약을 깨면 우리 죽잖아요. 일단 물하고 계약을 깨면 우리 죽잖아요. 물을 못 마시잖아.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우리가 마음대로 깨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해져 있다는 이런 개념의 계약의 개념이 굉장히 사회계약보다 더 강력한 근본적 개념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셀은 뭐라 하겠냐. 우리는 자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자연을 그냥 중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 왔는데, 또는 중립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한 동반자다라는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서 쉐러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자연계약을 통해서 인류세에 합당한 새로운 지구, 이때 지구는 얼스입니다. 그러니까 대지도 되고 지구도 되는데 새로운 대지의 노모스 또는 지구의 노모스 또는 행성의 노모스겠죠. 우리 지금의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이 트랜슬레이션을 하자면 행성의 노모스를 정립하는 이 노모스는 법이에요. 법.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세르가 칼슈미트를 전제하고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자연계약이라는 걸. 물론 책은 굉장히 시적이에요. 이거 보면 너무너무 시적이라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타깃은 이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칼슈미트가 쓴 대지의 노무스라는 이제 또는 지구의 노무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칼슈미트는 거기에서 뭐죠? 민족국가가 형성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제 토지의 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는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또 토지를 분할함으로써 형성된다라는 거고 이게 바로 대지의 노무스예요. 근데 세르는 이거를 어디 찾느냐? 심바이오시스에 찾는 거죠. 공생관계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의 노무스에 대항하는, 그러니까 칼 슈미트가 설명했던 그런 근대의 노무스에 대항하는 것이 바로 행성의 공생의 노무스입니다. 공생의 노무스를 추구하는 것이 행성 정치의 가장 중요한, 추구한다기보다, 그러니까 대지의 노무스를 정립하려고 하는 투쟁인 거죠. 대지의 노무스를 정립하려는 투쟁이 바로 행성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자연이야말로 정책 행위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굉장히 엄청난 선언이죠.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리버럴리즘이라든가 또 심지어 파시즘조차도 인간을 이제 행위자로 보지, 뭐 이렇게 그걸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지구 자체를, 뭐 행성 자체를 이렇게 뭐 이 정치적 행위자로 생각하지 않죠. 정치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중국 가서 하면, 중국의 학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중국은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많이 하고 있다. 우리는 행성 정치를 실현하기 때문에, 그건 행성 정치 아니에요. 그게 그린 이코노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역시 세력 입장에서 보면 그냥 사회계약에 맞춰서 자연을 개조하는 거죠.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아직까지 중국도 내가 볼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약간 올드 패션도 하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자연계란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칼 슈미트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자유민주주의의 그 법적 체제를 비판했던 사람이고, 자유민주주의 이야기는 헌법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죠? 거기에는, sovereignty, 다시 말하면 절대 주권자의 결정, 그죠? 디시전 메이커의 결정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게 비어있다. 그 공백이 비어있고, 그 공백이 예외 상태다. 정확하게 우리 전직 대통령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이 전직 대통령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대한민국 사법부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슈미트주의자들이 있다고 봐요.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많은 법관들의 어떤 계보가 어디서 오느냐, 일제시대에서 오는데, 일제시대 법의 사법의 논리가 대부분 슈미트를 따르고 있어요.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힘당이 그 누가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 없죠. 나는 기자들이 그런 걸 파야 된다고 봐. 누가 이 논리를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국힘 애들에게 줬는가를 봐야 돼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까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분명히 권성동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 뒤에 있어요, 누군가. 이 법에 바른 사람이, 이 사법 철학에 대해서, 법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바른 사람이 있는 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국힘을 보고 내란당이라 그러니까 민주당을 보고 너희들이 내란이라고 해서, 그게 돌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슈미트의 논리에 따르면 정확한 이야기예요. 민주당이 내란이에요. 왜냐하면 내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슈미트는 뭐라 그러냐, 내란, 그러니까 내전이죠. 내전을 규정하는 두 개의 그게 있어요. 두 개의 요소가.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대지의 노무스를 위반했을 때. 대지의 노무스를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토지 점유라고 하는 것을 위반했을 때, 그 점유권을 위반했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내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사회계약을 깼을 때예요. 사회계약을 깼을 때. 근데 민주당 쪽에 주장하는 것은 너희가 사회계약을 깼다죠. 국힘당을 향해서 주장하는 건. 사회계약을 깼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거고. 근데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국힘당이 주장하는 뭐죠? 너희들은 중국인들한테 정보를 내주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야말로 내란 세계하는 거예요. 그 로직입니다. 그냥 미쳐서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슈미트가 말하는 이야기죠. 근대국가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비상대권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슈미티안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적 헌법이라는 것은 그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그 대지의 노무스와 관련돼서 그걸 위반하는 문제들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치 철학은, 슈미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슈미트는 그렇기 때문에 뭘 주장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 히틀러가 필요하다는 게 슈미트 주장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든 유럽의 지정학이라 부를 수 있는, 그죠? 지리 정치학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유럽의 정치 철학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뭐라는 거야?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슈미트가 보여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 독재자의 자리에다가 토마스 홉스는 뭘 갖다 놨느냐? 여론조사를 갖다 놨. 그게 홉스의 이제 공리주의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과학을 갖다 놔요. 여론이라는 개념을 갖다 놔요, 거기다. 그걸 슈미트가 연락이 까죠. 홉스는 비겁했다. 그 자리는 원래 누가 와야 됩니까? 절대 권력자가 와가지고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근데 결정을 다 뭐에 보류합니까? 숫자에다 보류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바로 트럼프 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트럼프 주재를 하는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통계를 믿을 수 없다. 그 여론을 믿을 수 없다. 과학적인 근거에 대한 의심을 계속 뭐죠? 그걸 우리들은 페이크 뉴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걔네들은 그런 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슈미트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자유민주주의 한계예요. 근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극복이 안 된다는 거지. 어? 기존에 있는 정치 철학으로. 이게 이제 쇠를 같은 사람이 주장이고, 그래서 뭘로 가야 되냐면 행성 철학으로, 행성 정치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계약이 들어와야 된다. 대제의 노무스와 사회계약을 합친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연계약이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레디컬한 개념이죠. 근본적 개념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회계약이라는 거는 세르가 봤을 때는 자연을 배제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의 노무스니까. 대제를 일단 분할해야 되잖아. 그죠? 지구를 일단 분할하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그게 슈미트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유럽의 엔라이트먼트가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일단 자연은 무조건 대상이고 얘들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정치가 되는 거죠. 근데 쉐르는 뭐야? 이 정치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야. 이 자연조차도 뭐죠? 우리의 이 정치적 행위자입니다. 얘네를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가 얘들을 분할하면 얘들이 뭐야? 우리가 복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의 계약을 어, 뭐라고 그러냐? 쉐르는 뭐라고 이야기해? 헌법화해야 된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 싶겠지만 사실 남미에서는 이미 했어요. 대표적인 게 칠레. 그죠? 물론 기각됐지만 2020년도에 칠레에서 그 어멘드먼트를 했죠. 그죠? 그 피노세가 만든 민주헌법을 다시 쓰기를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근데 심지어는 뭐 좌파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 이러면서 어쨌든 지금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어제 내가 메일 보내고 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직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연권을 넣어놨습니다. 헌법에다가. 근데 그게 세르의 생각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볼리비아, 에콰도르, 우리 박종생 갔다 왔던 그 에콰도르도 이걸 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 헌법에다가 에콰도르도 이미 많은 부분에서 했죠. 그죠? 그 법적 행정 측은 다 만들었어요. 행정 세칙들은 다 만들었고. 그래서 그래서 남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남미를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여기 스페인어과 우리 학생들 많은데, 여러분, 이런 걸 연구해야 돼. 남미 가가지고 무슨 원주민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연구해야 됩니다. 이게 프랑스 철학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세르도 사실은 남미에서 일어났던 이런 운동들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정립한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정립한 게 아니라 프랑스 철학은 60년대 이후에 프랑스 철학은 다 남미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타리도 가는 겁니다. 남미를, 브라질을 가고. 가타리 사상도 나중에 후반기가 되면 후기 가타리는 전부 다 브라질이나 이쪽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세르 생각이 그냥 프랑스에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랑제골 출신이고, 심지어 세르는 어디 출신이냐면 우리 지금 육사 출신이에요. 육사 그림국고래. 이 사람 밀리탄트 그러니까 밀리터리 출신이고 저기 브룬 라투는 이제 거기죠. 엔지니어, 공학, 우리 지금 카이스트 같은 그랑제골에서 나온 사람이고. 근데 사실 그랑제골 나온 사람들이 이 프랑스는 갑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 남미에 있던 그런 생각들을 가져와. 뭐 라투르는 이제 뭐 사실 이제 세르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어쨌든 세르 같은 사람은 남미의 영향, 남미의 민족 해방 운동 이 계기가 된 것은 당연히 알제리 해방 운동. 그 프랑스 파농 같은 사람. 우리 스박쌤이 그 뭐야 그 저기 파농도 연구도 많이 하고 저기 누구야 저기 드보아 드보이스 연구도 많이 했잖아요. 드보이스 같은 사람들이 이런 그 영향을 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슈미트의 그 대지 노무스는 이런 문제의 계보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슈미트에게는 노무스라는 건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노무스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역사 질서를 만드는 토지점적 분할 분배 원초적 행위를 뜻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또 스미트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을 왜란이라고 그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지의 노무스를 일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터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 내란이라고 부르는가? 그 전쟁을 안 불러요. 임진왜란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한일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해요? 대명전쟁이에요. 그 명나라는 그걸 어떻게 부를 것 같아요? 그거는 일본 정벌이에요. 그러니까 원조, 조선을 구원해서 구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금 한자 생각 안 나는데 조선을 도와가지고 외를 정벌하는 전쟁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명나라 망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일본은 전쟁이라 부르고 우리는 난이라 부르잖아. 이게 이제 슈미트가 말하는 대지의 노무서인가. 그 슈미트는 그냥 이런 대지의 노무서라는 게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모든 역사의 어떤 그런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거는 절대적인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류 역사와 함께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당연히 뭐죠? 세르의 생각이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역사적 전통으로 본다면 어떤 전통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볼 거냐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구, 다시 말해 유럽이 아닌 곳에서 역설적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노무스와 다른 노무스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슈미트에게는 근대라는 게 뭐냐? 유럽 공법이 세계화된 거라. 그게 민족국가죠. 유럽 공법이 그러니까 슈미트의 관점에서 보면 제국주의라든가 식민지라든가 그 위에 또 민족개방투쟁이라든가 또 민족국가가 뭐 승리다 이런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슈미트 입장에서. 근데 이제 세르는 그게 아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슈미트가 말하는 것은 지정학적인 필연성에 대한 것이라면 세르는 그 지정학적 필연성에 포함되지 않는 절대 그 필연성을 환원될 수 없는 뭐 차이 또 뭐 사건 그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역동성 이런 것들 주장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르의 자연계 양도는 그래서 슈미트의 한계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그 이후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 파격적인 주장을 관점을 주고 많은 사람 특히 아간베 같은 사람 같은 경우도 슈미트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아서 그냥 하지만 슈미트의 한계는 명백해요. 무슨 말인가? 어쨌든 간에 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닥치고 있는 뭐 클라이밋 체인지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된 정책 해법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강대국 중심의 이제 그런 식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슈미트가 분명히 자유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여러 역사관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이거 뭐라고 해요? 팔마코니죠, 그죠? 독약이면서 동시에 약이 되는 이런 거지만 이제 세르는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슈미트가 멈춰 있는 자리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세르 역시 그러니까 슈미트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런 그 근대의 점유 질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진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국경이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점유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졌다고 한다. 국제법에 따라서 어떤 영토를 점유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슈미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자탄 같은 것이 개발돼 가지고 아주 그냥 뭐 일본애가 떨어뜨렸지 아무 이유 없이 무슨 공장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진짜 전쟁을 멈출 생각이었으면 저기 만주에 가가지고 관동군한테 떨어뜨려야 되죠. 그거. 근데 이제 쓸데없이 가가지고 무슨 나가사키를 이런 데 떨어뜨리니까 이런 것도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절멸의 어떤 그런 파국적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아무런 그러니까 어떤 명분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되어버렸다. 그죠? 이런 것들도 슈미터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대지의 노무스 자체가 이조션돼 소진되고 있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 건데 근데 어 세르도 역시 그렇게 그러니까 민족 국가의 어떤 그런 역량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어 세르는 이 지구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의 그걸로 보는 거죠. 행위자로 본다는 거 앞에 말씀드렸던 걸 보는 거고 그래서 침묵하던 행성이 세르는 뭐라 자연경영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폭풍 전염병 기후 피드백 또는 방사능 잔재 뭐 이런 걸 통해서 응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파괴해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는 거고 이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겁니다. 자연이 이제 담론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당장에 우리 비 많이 오면 기후변화 이야기 나오잖아요. 신문에. 그죠? 우리 일상의 담론이 된 거예요. 기후변화가. 조금만 더워도 기후변화. 10월 달에 이렇게 더워도 되나? 옛날에도 더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기후변화 이런 이야기 안 했다는 거야. 우리 할머니도 기후변화 이야기 안 했는데 갑자기 지금은 모든 게 지금 기후변화고 모든 게 이야기하면 뭐 저기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 그죠? 뭐 이런 오만 이야기를 다 그러니까 그런 담론 자체가 뭐가 됩니까? 정치적 담론이 되고 법을 제정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세르가 무슨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법을 제정할 때 그 문제가 뭐가 된다? 중요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지 않고 작은 저기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뭐 작은 우수관 설치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지? 우리 오세동께서 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갑자기 막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돈을 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민주주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시위들도 실질적으로 자연과 관련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시카고 같은 경우 거기에 살고 있는 어촌민들 쫓아내고 이렇게 거기다 뭘 만들려고 할 때 어촌민들이 저항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신문에서는 님비 현상 뭐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 그게 이제 세력적 관점에서 본다면 자연의 저항인 거죠. 자연의 저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세력의 그 자연계약론에 따르면 주권은 공생으로 가야 되고요. 주권이라는 개념은 공생이라는 개념을 바뀌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소유가 상호성. 으로 갑니다. 이 상호생이라는 건 서로 돕는 걸 말해요. 서로 돕고 인터디펜던스라고 하는 상호 의존성에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배가 돌봄으로 바뀌어야 된다. 여기서 돌봄 개념이 나와. 그래서 지배를 돌봄으로 바꾸는 이게 바로 행정정치라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 거고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돌봐주는 이 세 가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죠. 공생, 상호성, 돌봄 이 개념이 바로 행정정치의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폭력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 어떤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자연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사법적 범죄로 간주되는 거죠. 자연계약에 따르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뭐죠? 미래 세대에 대한, 그죠? 그 파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담론이 돼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죠? 다만 이제 안 할 뿐이지, 사람들이.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뭐 이런, 뭐 이거는 그럼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슈미트의 노모스가 분할의 법이었다면 세력의 계약은 공존의 법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의 지구는 인간 존재를 함께 구성한 소통적인 역동적인 시스템이고, 따라서 인간의 정치는 사회계약이겠죠. 행성의 정치는 자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인간 중심주의에서 행성적 사유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은 사법 개념 자체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게 헌법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주장은.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시간 안 먹겠죠. 어째 난민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민은 원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죠? 원주민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라투르가 말하는 그린 뭐 클래스죠. 그린 클래스. 근데 내가 볼 때 그건 좀 잘못된 개념이야. 그린 클래스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세례들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온톨로지컬.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고. 그래서 지오피지컬 저스티스를 달성해야 된다. 지오피지컬 저스티스로 확장되어야 된다. 정치 철학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저술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폴리티에서 저번 달에 나온 하이드로 저스티스라든가, 물의 뭐 이렇게 정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 셔러의 어떤 생각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자연계약은 인류세의 포스트 슈미티안 노무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구의 법인 거고, 이런 걸 어떻게 만들 건지를 고민하는 게 행성정치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결국 행성정치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슈미트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네이션 스테이트와 관련된 문제들을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6페이지에 제가 그런 말을 해놨잖아요. 그죠? 어, 세계는 경제적 체제로 서로 얽혀, 이게 이제 세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겁니다. 세계는 경제적 체제로 서로 얽혀서 지극히 탈정치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90년대 탈정치화돼 있었잖아요. 신자유주의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막 그렇게 탈정치화 돼가지고, X세대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연계약론적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가장 첨예한 정치적 갈등들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연 파괴가 이루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오히려 이 긴장을 잘 보이는 증상입니다.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이 자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연이 복수하고 이런 기후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뭐예요? 다 그거 무시하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슈미트가 이야기했던 그런 대지의 노무스가 그 소진되기 이전으로 돌아가자. 다시 대지의 노무스를 다시 세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주장이죠. 다시 영토를 세우자. 그래서 막 장벽 세우고 막, 그죠? 뭐 사실 뭐 중국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중국 안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다 막아놨자.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 나라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래서 이 주권자의 개념에 인간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 또 중요한 게 제도가 들어갑니다. 제도. 이게 이제 사이버네틱스 개념인데 제도, 기후, 기계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적 행위자로서 들어가야 된다. 이걸 가져온 게 브루나토예요. 사실. 세르가 이 말을 먼저 했죠. 라토가 이걸 가져가가지고 행위자 이론을 만든 거고, 네트워크 행위자 이론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라투르는 비정치적이라고 연락이 까여요. 그러니까.
좌파들한테. 그러니까 행위자 네트워크 주장은 사실 그게 행위자 네트워크는 그럼 누가 그러면 중심이다. 근데 세르는 정확하게 내가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치적 구성 권력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구성 권력이라는 헌법을 제정하는 그러니까 헌법적 권력, 헌법적 권력을 그 행정적 정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거야.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래서 행정적 권력, 행정적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헌법을 바꾸는 거다라는 거죠. 헌법 그러니까 자연 재현 운동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이 그 행위자로 들어가 있지만 그 인간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거냐? 바로 이 헌법적 권력을 다 위해서 싸운다는 얘기죠. 자연의 헌법적 권력을 위해 싸우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셀에게 분명히 정치적인 중심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중심이 딱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 정책 주체가 있어요, 그게. 정책 주체가 자연 계약서를 뭡니까? 실현하고자 하는 주체들인 거죠. 엄연히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투르에게는 거의 안 보이죠, 그죠? 말년에 가면 물론 이제 뭐 그린 뭐 클라스님 이라면서 막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죽기 전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행정정치로 전환한다는 것은 근대성의 경로를 역으로 되짚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은 사회계약의 인간주의에 출발하여 슈미트의 점유적 지정을 거쳐서 세력의 상호적 우주정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코스모폴리틱이고, 이거와 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스탠거죠. 그죠? 이번에 또 번역됐잖아요, 우리. 근데 스탠거는 또 이제 이 사람은 또 화이트헤드한테 가가지고, 원래 화이트헤드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세로보다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세로가 훨씬 재밌고 내가 볼 때는. 스탠거는 또 하여튼 굉장히 너무 프랑스적인 사람, 유럽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어쨌든 코스모폴리틱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나오고 이걸 또 이제 유커이가 가져가가지고 코스모 테크닉이라는 이제 개념을 만들어서 이제 또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죠? 그래서 자연으로 회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후쿠야마처럼 정치가 좋은데 또 어떤 피터 티엘, 이 실리콘밸리 뭐 이렇게 파시스트처럼 종말론적 구원론, 그지? 종말에 왔다 이제 우리끼리 뭐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끼리 모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의 파국을 어떻게 정치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구를 겨뤄서 결국 인간의 역사의 무대가 아니고 바로 이 자연의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다. 그래서 뭐 총균 세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이미 세의 영향을 받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제레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사실 세를 읽었겠죠. 그러니까 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쓴 거죠. 총균세, 균이나 총균세라는 게 역사의 주체잖아요. 그죠? 역사의 대상이 아니라 이런 건 세르의 영향을 받은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이 세르의 자연계약설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 어쨌든 인간을, 어, 그것을 주도하는 어떤 행위적 주체로 이제 포함했을 때는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건 세르는 어쨌든 간에 헌법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 온톨로지지만 어쨌든 이 온톨로지의 목적은 뭡니까? 그런 소통 가능한 그런 법적, 사법적인 어떤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만드는 것. 그게 더 이제 나은 사회로 가는 길하고 그게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유주의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공화국과 뭐가 이렇게 크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 그래서 세르가 이제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좀 거기에 멈춰 있다는 생각, 제도에 멈춰 있다는 생각을 좀 하긴 좀 하는데, 그래서 이 세르의 생각을 넘어서 있는 사람, 물론 세르와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를 했고, 세르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책나무 서로 보내주고 그랬는데, 근데 그 세르의 생각을 비판하면서 세르의 생각을 넘어간 사람이 바로 둘레즈예요. 그리고 이제 둘레즈 가탈이고, 특히 둘레즈는 연력학을 연락이 까면서, 디플 리피티션부터 이미 연락이 깝니다. 까면서, 연력학이라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이제 진짜 리얼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 동학에 의해서 이제 사실은 세르가 말하고 있는 그런 자연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difference in itself라고 하나 차이 그 자체로서의 자연을 이야기하는 이거는 뭐 헌법으로 이렇게 포괄할 수도 없고 의회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전혀 다른 이제 정치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공산주의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공산주의야말로 이런 거거든요. 막스가 말했던 고타강령 비판에서 했던 이야기,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 그게 비대칭성이 있잖아요. 그거는 막스는 절대 이퀄리티를 형식적 이퀄리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퀄리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질적 차이.
질적 차이의 동등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주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세력만 하더라도 일단 법을 만들면 다 뭐예요? 모든 사람은 형식적으로 다 동등해져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세요. 장애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다른 용어가 없어요. 장애우라는 말도 사실은 웃기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장애인이라고 부를까? 입니다. 사실 장애는 우리 여기 우리 정대 선생님이 멋진 그 논문 썼지만 장애는 장애라 부르면 안 되고 또 다른 역량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둘레질 사상이에요. 디퍼런스인 거죠. 우리는 디퍼런스를 무조건 니게이션 하면서 그거를 뭐예요? 정상이라는 범주에 맞춰가지고 판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는 비장애인이고. 너무 웃기는 이야기. 그럼 정상인은 비장애인이고 그럼 장애가 없나? 우리도 장애가 있죠. 자연에 비유하면 우리는 장애가 많죠. 우리도. 개가 들을 수 있는, 강아지가 들을 수 있는 소리도 못 듣고 우리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냥 장애인이잖아. 자연 내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용어들 자체가 이제 둘러싸고 봤을 때 문제적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쉐러조차도 여기는 근본적 비판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동물도 마찬가지. 동물이라는 개념도 그런 거예요. 동물은 사실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움직이는 생명인데,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규정할 때 너무나도 비과학적인, 아니, 막,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를 가지고 규정했다고. 근데 지금 보면 숨을 안 쉬는 것들도 다 뭐예요? 사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려주는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로지컬 센스에다가 스톤 띵스라고 해놨다면, 스톤 띵스. 돌이 생각한다. 그죠? 돌이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돌이 생각하는 그 신비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돌이 생각할 능력이 가지고 있는 돌을 잘 돌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돌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이미 우리의 존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인간의 영역인 거고, 사실은 돌이 먼저 있어야지 생각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생각이 있고 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이 먼저 있고 생각을 해야 돼요. 돌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지, 생각을 함으로써 돌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뒤집어져 있는 잘못된 개몽주의적 사고방식이죠. 우리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행위의 주체고 인간이 우월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사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이 시작한 거죠. 그죠?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로보다 더 극단적이에요. 아니, 급진적이에요. 블레이즈 조절은. 그래서 뭐, 소반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블레이즈는 그래서 멀티플리시티, 공산주의를 지향했다는 거죠. 유니포컬 멀티플리시티를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이즈는 바디오처럼 멀티플리시티, 다양체의 다양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체의 다양체라는 것은 그냥 중심이 없다는 이야기고, 거기에서 그냥 이벤트에 의해서 주체가 나와서 그 주체가 그걸 관장한다. 들으면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유러피안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그 바디오가. 그 바디오와 둘레는 상당히 많은 걸 공유하고 있는데, 둘 다 긍정의 철학자들이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바디오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 멀티플리시티고, 그 질서, 무질서 자체라는 거죠. 그 둘 다 뭐 다 세계를 무질서로 보는 건 맞아요. 근데 바디오는 그 질서를 부여하는 걸 주체로 보는 거고, 둘레는 그거를 주체로, 그게 없는 거죠. 모든 삶 자체가 바로 이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있는 거고, 삶이. 근데 이 삶도 이제, 근데 복잡한데 어쨌든, 그래서 둘레가 말하는 이 멀티플리시티는 어쨌든 유니보컬한 겁니다. 이 멀티플리시티가 반드시 완과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완이 없이는 또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컨설버티브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바디오적 입장에서 본다면, 너, 뭐, 야, 니는 그래도 뭐, 인정하는 거 아니냐, 완을 이렇게, 뭐, 심지어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바디오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너는 플라톤주의자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자기가 맞다 그래요. 그걸 뒤집으면, 플라톤을 뒤집으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다 이야기합니다. 그냥 플라톤을 뒤집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러면 멀티플리시티가 있고 이게 있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라는 거죠. 멀티플리시티가 있고 이게 있다라는 것이 둘레적인 되게 중요한데 이게 상당히 저는 쉐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둘레자 같은 일단 소통 모델을 거부하죠. 커뮤니케이션으로 정리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욕망하는 생산은 그래서 소통이 아닙니다. 생산을 하면 된다. 생산을 하면. 이거는 뭐 우리 김전 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창조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둘레자한테는. 창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인력학을 거부하고 우리 인간 삶의 비제한적 요소가 오히려 더 리얼한 부분이고 이것이야말로 정치 철학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게
둘레즈 생각이고, 그래서 둘레즈는 뭡니까? 피플을 인벤팅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치 철학의 목적은 피플을 인벤팅 하는 거라고 하죠. 근데 그 피플은 뭐죠? 이미 내가 이야기했지만 사물에 의해서 사유된 존재로서 피플이에요. 그러니까 피플이 갑자기 툭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플루나토가 말한 것처럼 그린 클래스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가 그런 피플로 창조돼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철학이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랑스 철학들이 갖고 있는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 해석으로는 어쨌든 둘레즈가 세르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좀 다른 관점에서 그 문제를 했고, 세르는 어쨌든 제도, 헌법 이런 거를 그 자연의 관점에, 그냥 자연을 행위자로 참여시키는 관점으로도 하자.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유럽이나 남미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많이 운동화돼 있어요. 내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우리 마을에 이제 그게 있었거든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이제 시에서 베러 왔어요. 이제 길을 확장하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소송을 했죠. 나무의 권리를 지킨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이제 자연의 친구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우리 동네에 자연의 친구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녹색당 당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가 이제 뭐 예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냥 나무가 뭐 소중하니까 우리가 지키자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보호하는 가치 나무를 나무도 우리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마을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나무도 우리의 동료다. 그래서 얘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법에다 소송해가지고 그 판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시는 주민 동의를 얻지 않으면 이제 그거를 나무를 못 베도록 돼 있고 심지어는 지금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문어를 못 죽이게 돼 있죠. 그죠? 문어를 산채로 요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조만간 문어 요리가 사라질 거예요. 왜 문어를 산채로 죽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법적 운동으로 이제 전개되는 데는 세력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출발해야 할 지점이라는 세력가 답이 아니라 우리도 이걸 가지고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현생적 정치가 무엇인지 대충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좀 단순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들레즈가 1925년생이고 세르가 30년. 그리고 둘이 굉장히 심했어요. 90년이면 들레즈 죽기 직전, 한 5년, 95년에 죽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들레즈 주저도 그 전에 결국 나왔어요. 세르의 이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 발표는 세르의 한계를 이제 들레즈의 그 혈압으로 좀 보완하자 이런 이제 방식의 구성을 갖긴 한데 연대기적으로는 들레즈의 혈압이 좀 먼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질문. 시각의 행성적인 논의하고 확실히 다른 점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행성적 사유를 이제 행성적 돌봄으로 표현하는 구조를 해야 되잖아요. 돌봄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세르가 말하는 돌봄은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우리 저번에 가서 이제 세미나 할 때도 그런 돌봄 행정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행정적인 어떤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럴 때 어떤 관점에서 그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그걸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돌봄 그냥 주로 사회학에서 말하는 돌봄도 인간끼리의 돌봄을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자연에 대한 돌봄. 그러니까 정확하면 자연을 돌본다는 게 아니라 자연을 빼놓고 그 돌봄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관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르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도 그런 정치 행위자로서 이미 그 돌봄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맞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 농촌 붕괴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행정이라든가 또는 국가 뭐 시스템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농촌 붕괴가 가져오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농촌 붕괴가 초래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사과 같은 경우가 지금 경북에서 옛날에 많이 재배했는데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다 강원도로 갔잖아. 뭐 이런 것들. 응?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또 뭐 그걸 파괴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와 관련돼서 뭐 자본주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것들을 논의할 때 행성 정치학 정치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런 거를 고민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이제 세로의 채널. 그러니까 그게 온톨로지 자체는 철학에서 온톨로지 자체는요 정치적이진 않아요.
예, 그것이 이제 온톨로지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는 좌우가 없잖아요. 예, 근본적인 어떤 문제인 거고, 그 근본적 문제에 의해서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장들이나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실천들이 나와야 되죠. 그 이야기를 세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까 또 보완한 5쪽에 그 주권은 공생으로 소유는 상호성으로 지배는 돌봄으로 조치된다 이렇게 서술했는데요. 근데 전자와 이 이제 앞에 관계, 주권, 소유, 지배는 그동안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물.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공생, 상호성, 돌봄으로 이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바뀌지 안 되는 이유는 어, 자연이 그만큼 그 힘을 갖고 있고, 아까 주권적, 그 정치적 구성 권력, 컨스티튜언트 파워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어떤 뭐 헌법이라고 하지만 컨스티튜션이 이 고성적 구조. 지구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지구와 인간을 이렇게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사법적 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스르면 인간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잘 몰랐거나 인간이 뭐 거슬러도 좀 그냥 대충 넘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게 그 여기 이제 이 표현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약간 이제 젠쌤이 그 세르하고 그 연관을 설명하셨는데, 그 가타리, 그 들레즈는 전혀 이제 둘 다 이제 스트럭처리즘하고 정확하면 사이버네틱에 대응하면서 철학을 만든 사람인데, 세르는 굉장히 사이버네틱 쪽에 긍정적이었던 사람이고, 들레즈는 처음부터 이제 오히려 낙관적인 관점부터 가까웠죠. 그래서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다른 길을 갔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사이버네틱이나 구조주의를 이제 둘 다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페르가 그래 블레즈한테 보낸 편지에 웃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즈가 항상 책을 내면 보내는데 세르한테, 나는 너희 책을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네가 항상 책을 보내줄 것 같아 이렇게 써놨어. 한 줄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어. 근데 내가 볼 때 세르가 더 어렵거든. 그죠? 하여튼 프랑스 학자들 너무 웃기네. 서로 막 디스하는 것도 그렇게 디스도 점잖하게. 또 아까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부분에서 조금 더 약간 궁금했던 게 지금 거기 공생이나 돌봄 이로 바꾸자는 거는 세르가 했던 주장인 거잖아요. 그죠? 세르. 그러면은 80m 대항했어. 네, 80대 대항에서 그럼 빌레즈의 경우는 그 80대 그런 관점에 대해서 뭘 이렇게 아, 둘레즈 칼슘이트. 둘레즈도 그 안티디푸스하고 다우슨 플라토에 칼슘이트 대항해서 굉장히 많은 거 맞죠? 그 어떻게 보면 빌레즈에도 아, 돌봄을 근데 찾을 둘레즈는 그래서 내가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데, 음, 국가를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둘레즈는. 그러니까 헌법이 따로 이게 아니고 그냥 국가를 폐지하고 이제 공산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공산주의 원래 목적은 국가를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는 모든 질서에 대한 투쟁을 장려하고, 근데 그 투쟁이라는 게 무슨 모순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디퍼런스 리페티션이라는 거예요. 디퍼런스 자체. 그래서 그 투쟁은 항상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는 우리는 여러 가지 법이라 이런 거가 그 억누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둘레서는 그걸 항상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면 안 되느냐 라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혁명이 실패한 걸 아는데 왜 굳이 혁명이 실패한다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야. 혁명을 안 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둘레서의 궁극적 목적은 스테이트라는 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예전부터 이렇게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거라는 것이 둘레지 주장이고 가타리하고 함께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선언된다고 이야기해요. 국가는 선언된다.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선언되는. 그게 뭐 트럼프 같은 걸 보면 알잖아. 그 우리가 그러잖아. 막 미국이 저렇게 망할지만. 근데 둘레지의 그 분석이 정확하다는 걸 트럼프가 보여주는 거예요. 국가는 게 선언되는 거고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why not? 이잖아요. 왜 더 좋은 세상을, 국가 없는 더 좋은 세상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둘레지의 생각인 거고,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세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헌법을 바꿔서, 우리끼리 다 협력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이런 주장입니다. 보안은 노모스계는 분類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노마드하고 노모스가 그래서 그래가 나온 거지. 전쟁 기계나 이런 말도. 근데 이제 너무 써. 그 둘레제 노모스는 폴리스하고 대비가 돼요. 폴리스인데 사실은 쉼트가 말하는 노모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레제는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거. 노모스 개념을 이렇게 갱신해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슈미트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하고 관련되는데 폴리스는 이제 도획된 공간인 거예요. 우리 아파트 입주하듯이 그 어, 이미 짜여 있는 어떤 질서 속에 우리가 편입되는 방식으로 공간을 점유한다 이렇게 본다면 노모스는 그게 없어요. 그냥 맘대로 대신 맘대로 하는 건 우리가 텐트 치듯이 아무데나. 근데 텐트 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건 없는 데는 왜냐하면 거기에 텐트 치면 우리가 죽어. 그럼 거기 못 쳐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경계 같은 게 형성이 돼요. 근데 그때까지 마음대로 가요. 이게 이제 들레즈가 생각하는 노무스. 그런 점에서 아까 네, 그게 라이프이죠. 그러니까 그 뭐지 그걸 뭐라 부르지? 그 Sea of Tree 있잖아.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그죠? 하늘을 덮는데 걔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서 그죠?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둘레스의 넘었어. 생명이라는 그 개념. 우리 서로 살게 한다는 거지. 그죠? 서로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뭐 동물원 보면은 저기 뭐 저기 임팔라하고 다 사자가 같이 와서 술도 저기 물을 같이 먹고 있잖아. 다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뭐 누가 개입해 가지고 누구 하나를 뭐 죽이고 막 커플술 사냥하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게 다 깨지는 거 아니야. 그걸 말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이제 잘못된 거라. 그 유튜브에 그 토끼하고 뭐 사자나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토끼가 살아. 같이 산다니까.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끼가 사자 토끼를 못 먹으면 자기가 죽잖아. 근데 토끼가 연락 빨라. 그래서 도망가. 그래서 이 성공 확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저기 사자를 죽이는 방식으로 토끼가 응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에서 그 형성된 어떤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약육 방식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토끼도 사자를 죽이고 이런 어떤 관계가 그런 우리를 자연관 자체가 다 이제 이데올로기. 압박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미의 그 안θρω폴로지가 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례들이 막 나오고 특히 뭐 저기 동남아시아 같은 게 그렇고 가보면 정말 황당한 삶의 형태가 너무 많죠. 우리가 저렇게 사나 싶은 형태들 예를 들어서 뭐 그게 한번 SBS도 한번 다큐멘터리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PD들이 거기에 다큐를 찍으러 왔어요. PD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찍은 거야. 찍으러 왔는데 올 때 막 모든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다 이제 이렇게 마을 주민들 환영하고 막 이렇게 다큐적인 다 협의를 했어. 근데 거기는 원주민들 그냥 이제 옛날처럼 사는 사람들 그냥 반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떠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전부터 모여서 우는 거야. 내가 이제 일주일 뒤에 떠나. 근데 그 마을 주민이 다 모여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밥 먹고 하면서 우는 거야. 떠난다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이제 이 뭐 유럽 사람들은 그걸 미개하다 그랬겠죠. 왜 저러느냐. 근데 이제 그게 이 사람들의 이별의 방식. 왜냐하면 섬이라는 건 떠나면 다시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영혼을 이제 다시 이걸 기억하고 영혼이 돌아오게 만들어야 우리 잘 산다고 이런 우리가 보면 그 미신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야 삶의 철학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죠 환대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고 자기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추장의 권위가 달고 뭐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게 둘레즈 말. 저는 이 지금까지 이제 비밀론이나 뭐 ANT에서 소위 말하는 비인간 존재들의 행위자성을 인정하게 가시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마치 흑인이나 여성이나 성소수자의 존재를 비가시화하다가 그 존재가 있고 존재론적으로 존재하고 그들의 행위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드러냈잖아요, 가시화시켰잖아요. 근데 사실 근데 여기서 정치학이 되려면 행성 정치학이나 또는 뭐 이 비존재들의 비인간 존재들의 정치학이 되려면 아시다시피 정치라는 것은 대표나 재현의 행위가 동반이 되는 정치적 주체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되지 않는 정치적 주체는 사실 정치적 주체가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 사회에 18세 미만의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들이 행위자성을 가지고 있고 정치성도 있어요. 그러나 정치적 공론장에서 그들은 정치적 주체가 아닙니다. 대표되고 재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데리다 같은 사람들은 대표나 재현에 의해서 사실상 정치적 주체가 선재한 것처럼 마치 발명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처럼 실제 먼저 대표나 재현 또는 뭐 리프레젠테이션 이전에 주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실 대표나 재현의 행위에서 역으로 그 주체들이 있는 것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건데 자연의 논리도 저는 비인간 자연의 논리도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행위자성을 긍정하는 걸로는
아무 의미 무력하다는 정치의 논의로서는 존재론적 논의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근데 정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려면 행성성의 정치, 비인간 존재의 정치학을 하려면 얘네들이 대표 재현이 어떻게 되는지 얘들이 소위 말해서 정치적 주체와 우리가 수많은 여성 성소수자 흑인들이 다 존재하죠. 존재론적 차원에서 누가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주체화 과정의 논의는 어마어마한 투쟁과 이 정치적 대표 재현의 이틀짜기를 동반한 프렌즈가 얘기한 이런 것들을 동반하면서 지금도 성소수자는 존재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정치적 공론장에서 정치적 대표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학의 논의로 이걸 끌어올리려면 저는 이 빈간 존재를 어떻게 정치적 주체화할 것인지의 논의를 이제 그러니까 더 진지하게 과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연아 존재론적 긍정을 넘어서서. 세연아 우리 근래전에 이제 나중 80년대 이제 그 다른 파트 쓸 때는 좀 사정이 달라져. 그때는 이제 모든 혁명이 다 실패하고 이제 제3세기 운동도 실패하고 근데 제3세기 운동이 실패했지만 둘레는 계속 그걸 철학으로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철학은 남는다는 게 둘레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사정이 좋을 때였죠. 공산당도 있고 뭐 이제 잘 될 때예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제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실천하기 어렵지만 근데 그 말했던 게 세르나 둘레즈가 나는 그거를 부정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둘레즈만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유니보컬 멀티플시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했던 건 데리다가 대기 주세요. 그 부분은. 어쨌든 그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공허하기 때문에 그거를 채우기 위한 다른 행위들이 따라오게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둘레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사유하게 만든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유를 한다는 것이 답이 아니라 사유가 증상이죠. 그걸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 비행기자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걸 둘레즈 관점에서 본다면 증상인 거야. 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둘레즈 생각이고 그냥 둘레즈에 더 가까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쇠려적 생각에서 본다면, 쇠려는 어쨌든 헌법 투쟁을 하자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그거는 이미 실질적으로 많이 현실화돼가지고 지금 남미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해서 왜 못하겠어요?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단순한 환경보호운동이 아니라 헌법 제정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 그래서 어쨌든 말했던 것처럼 성소수자가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는 않죠. 어쨌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분노를 표출하고, 나와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내가 볼 때는 제가 그 윤석열 그 뭐지, 그 탄핵 집회 나가보면 전부 성소수자였어요. 거기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 정상인이 없었어요, 거기. 우리가 말하는 일반 시민은 거기 없어. 다 이상한 사람들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게 진짜 운동이 많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386 중에서.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운동이 순수해진 거지. 존재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발언할 수밖에 없게 돼. 그러니까 재현이라는 게 자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공간이 열리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태령에서 농민을 만났어요. 농민들이 너무너무 사건이었잖아. 농민들에게는 그게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큰 사건이 아니었지만 농민들에게 그게 큰 사건이었어. 그게 뭐냐면 재헌 체계를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자기들이 시위하면 맨날 욕이나 들어먹고 맨날 뭐 어차피 그 남태령에서 갈 거라고 생각 안 해서 그 아저씨들이. 그 아저씨 우리 동네 밥 먹으러 와가지고 내가 만나가지고 이야기했었거든. 우리 동네 밥 먹으러 왔더라고. 그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 오신 거야, 전부 다. 이렇게 남태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태령한테 그 무슨 전농 이래가지고 왔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그렇게 서울 아가씨들이 이렇게 도와주러 나올 줄은 몰랐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 노인네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 그래요? 그게 바로 내가 볼 때는 존재론이 정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물론 그때부터 사유가 시작되는 거죠. 내가 볼 때 둘레주석으로 말하는 사유가 시작되는 거고, 이게 뭘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제 민노총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저기 응원봉 뭐 뭐야 부대 여러분 뭐 민노총에게 와주십시오 이런 식의 방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뭐 그러잖아. 우리 뭐 집회하니까 응원봉 뭐 이렇게 부대를 우리한테 와주세요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옛날 방식인 거고 사실 이거를 철학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되고 고민할 수 있어야지 정책 전환이 일어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게 우리 연구단의 할 과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인 거고 이거는 굉장히 저는 할 이야기가 많다고 봐요. 돌봄과 관련돼서 그렇고 동물권과 관련돼서 그렇고 동물권도 지금은 우리나라는 너무 공유주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안 먹어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물은 보호해야 되고 어떤 동물은 보호하지 않아도 되고 바퀴벌레는 죽여도 되고 말이야 뭐 이렇게 모기는 죽여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뭐 아니면 톨스토이처럼 모기를 다 무기를 위해서 자기 피를 헌신한다든가 이런 게 그러면 동물 사랑하는 건가?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세르나
세르는 정확하게 그냥 목표점이 있습니다. 자연헌법을 제정해. 그 자연계약론을 교과서에 명시해다. 이게 이 사람 주장이에요. 야, 이 사람은 밀리터리라서 간단해요, 생각이. 무식해요, 그냥 생각이. 그 데리다하고 둘레즈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레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둘레즈는 무조건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직접 뭔가 이렇게 지른 그러면 이제 대표 없이 정치적인 뭐죠? 그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는 어, 그건 데리다식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둘레즈는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만든다는 게 좀 그렇지만 누가 레프리젠트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면서 그런 공간들을 열고 말하는 주체는 본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입장 차이가 아니, 그런 크게 공간이 나는데 항상 있다는 게 들려서 그게 뭐야 그잖아 앰프스퀘어죠. 앰프스퀘어가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로직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아까 얘기했잖아 동물 모든 동물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앰프스퀘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안 먹어도 되냐? 우리 바퀴벌레 죽이는데 이건 어떻게 이게 앰프스퀘어야. 이게 딜레마가 있는 거야. 해결이 안 돼. 여기에 이제 말했던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이 들어가는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인간을 다른 인간 뭐 그 성소수자든 뭐건 하여튼 그 대변한다는 또는 뭐 그들이 발언한다는 것과 사물이 발언하고 우리가 대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차원이. 사물은 우리 없이 대변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 반해서 이제 다른 인간들은 뭐 이제 그 소수자일지라도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둘을 우리가 말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어. 적어도 현대 사회 정치가 모든 인민이 모두 직접 정치를 다 하는 방식이 아닌 이상 대의 정치를 취하고 있는 이상 그들도 누군가에게 대표되죠. 대표 재현 정당의 형태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사물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물은 어떻게 대표되고 뭐에 재현될 수 있냐면 사물들의 의회를 만약에 라트로식으로 한다면 사물들의 의회는 누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라트가 틀렸다. 라트 틀렸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라트의 생각이 별로 이게 뭐죠? 조악하다. 아니 조합이 아니라 사물이 별로 나오는 이렇게 정합적이지 못해요. 제가 이제 느낄 때는 그래서 저는 비판을 하는 거고 뭐 그거까지 뭐 어떻게 라트를 대변하라는 건 아닌데 없는 그냥 거예요. 이제 블레즈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그 어떤 소위 말하는 미시 정치적 차원이든 생활 정치적 차원 우리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 대의 정치적 장소 작동이 또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뭐 모든 삶을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결정 요인인데 적어도 이제 정치가 이 생활 정치, 미시 정치, 직접 정치만 포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 이 현대사회 복잡화된 이 분화된 사회 하에서 대의 정치도 작동을 시킨다고 하는 걸 배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정치에 이게 저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대의 정치가 무조건 뭐 다 정당적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치로 어떻게 대표될 수 있고 어떻게 재현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사물은 그냥 사물인가? 그냥 자연은 자연 그대로 계속 이야기되는 건가? 그리고 헌법에 이제 멍시적으로 일단 아까 헌법에도 뭔가 그것을 넣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면 이걸 그냥 모든 존재하는 자연들 다 끌어다가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명문화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자연이 갖고 있는 어떤 파워, 하여튼 이게 권력이건 힘이건 간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 인간이 제도를 만들거나 이제 그 제도의 근간이 헌법이면 이걸 만들 때 그 힘을 고려하지 않으면 인간이 망한다는 거예요. 죽거나.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저는- 의미도 이해는 되는데 저는 정치라고 하기에는 자연계약을 처음 읽었을 때, 요 첫 장에 맨 처음에 그 운을 띄울 때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이 그림이 남자 두 명이 이렇게 칼로 싸우고 있는 그냥 그림이에요. 근데 그 이제 세르가 여기다 코멘트를 하는 게, 이게 둘이 싸우고 있는데 이게 늪이 있어갖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아서 결국엔 둘 다 지는 싸움인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 둘을 다 죽여버리는 그 자연의 그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보는 걸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처음 봤을 때 딱 처음에 그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낀 게 그 실제로 이 프랑스 이게 쓰인 게 80년대가 70년대가 그렇죠. 90년 90년대 이때가 근데 이때가 그 이민자가 그 프랑스에 처음으로 굉장히 그 많이 들어왔고 처음으로 이렇게 주권이 생기고 뭐 2세 같은 것도 생겨서 그 프랑스어를 막 엄청나게 잘하는 흑인 뭐 아랍인 이런 게 나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죠. 프랑스가 저기
그쪽 침략한 게 언제부터인데. 근데 이제 그 프랑스 사회 안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이렇게 받기 시작한 건 사실 그렇게 인간 그 취급. 큰 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백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 뭐 중국 얼굴을 한 사람이 와갖고 이제 그 우리나라 말을 막 똑같이 하냐 이런 게 그 말은 안 해도 사실은 거기 속에는 굉장히 그 언캐니함을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 사람이 이렇게 중국계 미국 애들이 막 이렇게 미국 그 국기를 달고 그 수학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우승을 한다 그러면 되게 당연히 그 겉으로는 뭐 다이버시티 하면서 되게 이걸 희한한 거라고 아직도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는 막 우리가 다 평등하다 하면서 뒤쪽으로는 그런 위선 같은 게 있는 건데 그래서 요 자연이라는 거를 사실은 그 전에 그 인간 이하 또는 이렇게 서브 휴먼이라고 봤던 근데 지금은 인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들이 그 결국엔 비백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인은 인간이고 그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폴리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까지도 이제 그 자연이라는 의미를 확장해 갖고 그거를 다 그러니까 그것들의 시점에서 이렇게 본 것 이렇게 그 볼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아까 정용택 쌤이 그 하신 말씀을 제가 의견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 이거는 어쨌든 그 존재론적인 관점일 거고 아니면은 뭐 헌법 철학적인 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개별적인 그 정치 투쟁에 있어서는 그 선생님 말씀하신 레프레젠테이션 사실은 그 이 의회에서 레프레젠테이션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꼭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막 모여갖고 뭔가 데모를 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자연이다 우리는 뭐 디프런시티 셀프다 이렇게 하시는 사실은 근데 그렇게 깃발 들고 나와. 나와야죠. 근데 요 자연인이다. 근데 그 깃발에 대한 예를 들면은 그 자연인 연합 있어, 자연인 연합. 자연인 근데 제가 그 실제로 저기 뿌리 연합 이런 것도. 저 12월에 윤석열 집회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거의 깃발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 그 작년 라디오헤드 내한 공연 예매 실패한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레프레젠테이션이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굉장히 영구적이거나 막 이렇게 길게 갈 필요는 없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굉장히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있는 거를 갖다 이렇게 모아서 해도 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이론적인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중간쯤에 있는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영구적이지도 항구적이지도 않고 약간 그렇게 임시적이지도 않은 걸 좀 좋은 얘기가 사실은 요 자연계획을 보고 제가 제일 처음 생각했던 거는 그 아까 인민을 이렇게 발명한다 이거 했을 때 그 요 아시아라는 거를 그러면 발명할 수 있을까 저는 궁금해서 왜냐면 그게 안 되는 거는 뭐 백인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 아니면은 뭐 그 남자가 아닌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는 사실은 그 긍정하는 그 차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세로는 어쨌든 간에 정영 쌤이 요구하는데 가장 근접해요. 세로는 어쨌든 근데 제 생각에 여기서 문제가 그러니까 그 자연에다가 이렇게 그 법적인 주체성 같은 걸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면은 그 어쨌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회 경험이 깨지지.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기존에 있는 법 제도 안에 이게 오히려 어시밀레이트가 되는 게 아닐까요? 아니 근데 근본적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헌법이랑 놓고 봤을 때 지금 헌법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우리 모두는 뭐 대한민국의 주인이나 밑에 있나? 1호가 대한민국은 뭐 근데 소외치가 그 있는 제도 안에서 이렇게 그 그게 대표가 1조가 재현이 바뀌어야 된다고. 되려면은 1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그 담론에 이렇게 어쨌든 포획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주류적 관점에서는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인데 네. 그것만 돼도 이제 뭐 어디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뭐 입장의 차이인 거예요. 어느 게 더 맞다고 말할 수는 없고 입장의 차이인데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쉐르의 관점이 문제적인 건 어쨌든 그 재현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 그 똑같은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야. 가능하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둘레즈가 그러면 인민을 창조하는 크리에이션에 대해서 그냥 뭐 우리끼리 즐기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둘레즈는 명백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게 페이셜리티하고 리투넬이잖아. 두 가지 이야기하고 리투넬에서 물량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레즈가 봤을 때는 무조건 새로운 세계는 언제 펼쳐지느냐 시간을 창조했을 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성적으로 시간을 창조해야 돼. 그러니까 기억을 창조해야 돼요. 기억을. 근데 그 기억의 창조라는 게 전생에 말한 것처럼 무슨 재현이나 이런 것들이 창조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내셔널리즘 뭐
우리 3.1 운동 막 이러잖아. 3.1 운동 굉장히 액시덴탈리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지? 그거는 뭐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종 형제를 추모하면서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했고, 또 유관순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대로 막 실천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모였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인민으로 만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둘레질 리투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리투넬. 그거는 언어가 아니라 말했던 것처럼 그 삶의 역동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원봉 그 부대가 내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둘레전은 항상 이야기 셀프 오거나이제이션 돼 있다. 대중이라는 게 무차별적인 게 아니라 항상 대중들 스스로가 조직화돼 있는 거예요. 국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미 다 캠프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조직화돼 있잖아. 걔들이 그냥 공간이 열리면 나오는 거야, 밖으로. 이거를 이제 둘레전은 정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밖으로 나오게 되고 걔네들이 뭐죠? 언어가 아니라 언어는 다 다르지. 뭐 일본어를 쓸 수도 있고 다른 말 쓸 수가 있지만 걔네들이 뭐에 통합되냐? 그 시간성에 통합되는데 그 시간성이 바로 리투넬인 거예요. 노래,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거. 이런 걸 통해 통일되고 그 감각에서 통일되는 것이 그게 인민이야. 새로운 인민이고 그게 새로운 프롤레타리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둘레주는 아티스트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티스트나 뭐 이제 과학자나 저기 뭐야 철학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바디오하고 다른 점이지. 바디오는 철학자는 그건 못한다고 그런 사람인 거고, 그지? 근데 둘레주는 세 가지의 그 장르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에 집중해서 존재론을 정치화하는 방식으로 고민한다면은 새로운 인민이 탄생할 거다라는 이야기고, 거기에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계를 바꾸려 그러면 세계를 일단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믿어야 돼. 그게 둘레 정치의 핵심이고,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단 그게 내가 볼 때는 둘레주의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와서 누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고. 누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응? 누가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와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다니엘 투트하고 내가 다니엘 투트는 그냥 그 네오 스탈리니스트야. 정통 마크시스트야. 걔는 미국에 있는 정통 마크시스트인데 영국. 미국이야, 미국. 워싱턴 DC, 다니엘 투트.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 그래가지고 뭐 그게 어떻게 정치가 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내가 생각해봐라. 저기 그레타 툰베리는 왜 가느냐고. 안 가도 되는데 그걸 왜 가냐? 그러니까 아이니까 가는 거 아니야. 아이니까 뭐야? 자기의 미래를 믿는 거잖아요. 자기가 미래가를 부정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자연계약이죠. 그러니까 이 툰베리는 자연과 계약한 사람이에요. 세로적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자연과 계약했기 때문에 얘는 가사에 가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툰베리가 그 가사에 갈 때 이년은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너는 환경운동가지 왜 가사 문제에 왜 신경을 쓰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많은 좌파들이 툰베리 그렇게 비판했어. 근데 툰베리는 계속 가는 거야. 왜 가느냐? 가면서 뭐라 그래요? 가사 문제는 환경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연의 문제. 그러니까 그 흩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걸 통합시키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그걸 무슨 언어로 논리정연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뭘 하는 거야? 행동을 하잖아. 그게 정치라는 거죠. 이게 새로운 정치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응원봉보다도 그런 정치인 거죠. 이미 우리는 386들은 항상 대중을 조직해야 되고, 대중은 항상 대상이야. 사물인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깨어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얘네들 깨어나게 해야 되고 말이야. 얘들을 조직해야 되고, 얘들을 막 혁명으로 이끌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대중이 이미 우리보다 더 많이 조직화돼 있죠. 그걸 보여준 게 이번에 탄핵 집회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도 보세요. 군대도 조직화되어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거의 어떤 정치처럼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정치화했을 때, 내가 볼 때 이런 것들이 더 이야기되고 했을 때 나는 새로운 정치적인 장도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레서 하고자 했던 말이 이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세계를 믿어라. 그치. 그게 무슨 말일까? 굉장히 수수께끼가는 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세계를 바꾸려면 세계를 믿어야 된다.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지금은 우파들은 그죠? 세계가 망했다고 생각해요. 실리콘밸리 피터 티엘은 세상이 망했고 그 세상이 망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파들의 논리예요. 근데 좌파들도 사실 좌파라고 자처하는 사람 중에서도 세상이 망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져. 그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재현에 포획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응원봉 지금 나왔었는데요.
그게 임의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16년 때도 집회를 나가고 이번에도 집회를 다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응원봉을 들고 나가게 됐었던 계기가 2016년 때 촛불을 들고 나가니까 촛불은 꺼지는 거다라고 해서 그 거의 후반쯤에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나왔어요. 횃불을 들고 나왔는데 그럼 이번에는 뭐를 들고 나갈까 하다가 케이팝 팬덤 저도 케이팝 또 팬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케이팝 팬덤 사람들끼리 이제 응원봉을 들고 나가자라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거면은 어차피 건전지 갈아 끼우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들고 나가기 시작을 했었던 거였고 그리고 사실상 케이팝 팬덤들이 그 집회에 참여를 했었던 그 역사는 생각보다 길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지하는 것도 퀴어였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케이팝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그 가장 주요한 흐름 자체가 퀴어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케이팝 팬덤 자체가 정치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런 응원봉을 들고 나갔다 이게 임시성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 그런 맥락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깃발 같은 경우에도 깃발이 그런 임의적인 깃발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이런저런 깃발들이 이제 어떤 그룹에서 깃발을 들고 나왔다. 이거 다 좌파들 저거다. 그 은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해서 고양이 발바닥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던 그 맥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내향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깃발을 들고 나오게 됐던 이유가 그 이전에 2016년 때 이미 그런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들고 나왔던 거였고 그리고 그게 과연 인위성이 있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닌 게 그 깃발을 아직도 들고 락 페스티벌부터 해서 사람들이 다 다니거든요. 그러고 이제 또 다른 집회가 있으면 또 그걸 들고 가요. 내가 지지하는 집회가 있으면 그 깃발을 또 들고 가요. 그래서 이 단순히 인위성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그 들레즈랑 그 세르의 이야기랑도 어느 정도 그 상종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그 양반들이 그러니까 이미 60년대 그런 거 발견한 거죠. 네, 저는 이제 은지쌤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사실 2014년 그때부터 이제 뭐 해시태그 운동이나 이런 거를 사실 어쨌든 올라가면 2008년부터 있어. 네, 어쨌든 그 따라온 그 뭐 글로벌하거나 아니면 한국 내에서 어쨌든 상호적으로 그게 어쨌든 간에 국경을 없애는 방법이기도 했고 지금 얘기한 케이팝 팬덤에 사실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생님 이제 민노총 얘기를 하셨지만 민노총이 응원봉을 얘기한 것도 그냥 무지성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민노총이 되게 급격하게 변화온 어떤 기점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많은 활동가들이 페미니스트이자 아니면 퀴어 활동가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남아서 그 조직 안에 조직을 변화시키는 어떤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일종의 담론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생성과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중첩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정치의회에서 대표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뭔가 그거는 그냥 생성이고 뭔가 재현되지 않는 거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페미니스트나 퀴어 운동 안에서 완전히 개입주의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주류와 정치 투쟁으로 가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은 다 떠날 때 남아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 퀴어 운동 안에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그 페미니스트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개입주의적인 방식이 저는 이게 결국은 통했고 이게 또 계몽주의와 그래서 굉장히 반대되느냐라고 하면 트위터 안에는 엄청난 계몽주의와 각성과 인정투쟁들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지금 얘기한 응원봉도 그렇고 사실은 케이팝 팬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되게 이분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약간 현실에서는 좀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들레즈는 있다. 이제 농방 이론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론론입니다.
비문론이 아니에요. 지금 예, 이게 욕망이라는 이런- 게 큰 악보가요. 여성 주체 뭐 그게 다 부정하는 거 다 동의해 다 동의하는데 비인간 존재에게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는 어떻게 비인간 존재 정치학을 근데 어떻게 비인간이라는 설명할 걸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 지금 비인간을 없애자라는 게 세르나 블레즈의 생각인데. 근데 선생님이 너무 비인간을 주체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치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행성 정치학을 얘기하는 행사성으로 놓는 것과 그 다음에 주체화하는 건 좀 그러니까 다르게 그 얘기를 하는 생각을 거예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 행위자성을 놓는 것도 정치다 그래 버리면 그죠? 우리 정치 이야기를 이제 정치라는 것도 우리가 틀을 잡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면 이제 다 정치예요 그냥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전부 정치는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네. 어느 정도 정치를 만들어야 틀을 지어야지 논의를 진전시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전부 아니면 전무의 논리예요 그냥 그거는 말은 다 맞는데 제가 뭐 저도 신학을 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그런 차원의 근데 사건성이나 봐봐. 이런 것들 운동을 준수를 하죠. 하려면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죠. 운동을 하려면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세르나 둘레즈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 그러면 이전에는 아주 간단해서 19세기, 20세기 초반은 그냥 공산주의를 하면 돼요. 사회주의로 가가지고 공산주의 이행하면 되잖아. 근데 그 목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60년대에. 그리고 이제 민족해방운동이 일어나고 해방에 주체해야 될 공산당들이 오히려 민족해방을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혼란. 그래서 내가 말했던 두 가지 과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시즘과 이제 뭐 다른 데는 그냥 퉁쳐서 토탈리테리즘이라고 그랬지만 이 두 가지 과제, 민족해방운동을 해명하는 문제와 여기 적어놨지만 또 이제 그 일국 사회주의, 그러니까 다이렉트 머티리얼이죠. 그거를 해명하는 문제가 남았던 거예요.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논의가 분명히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들을 혁신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더 악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30년대가 더 비슷해져 버린 거야. 지금은 이제 막 파시즘이 다시 돌아오고, 이런 상황에서 그 방향성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정치를 혁신해야 될까? 어떤 방향에서 민노총을 혁신해야 될까?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민노총 내에서도 지금 사상 투쟁을 했지만, 너 키워들 말이야. 너희들 뭐 이렇게 와서 너희들 그 주장하고 말이야. 다 좋아. 근데 항상 그 우리 유시민이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일단, 뭐 태풍이 저기 지금 해일이 오고 있는데 조개를 주워서 대는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정확히 스탈린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로직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게 이제 이런 철학들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조개를 줍는 게 아니라 조개와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로직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노총도 왜 문제냐 그러면 그게 나는 철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투세 같은 사람이 개탄했던 거다.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만나가 이야기하면서 이 프랑스 노동운동은 철학이 없다. 그래서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없다라는 것은 그 오리엔테이션을 못 정한다. 사람들. 이걸 우리나라가 인문학을 홀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정하면 안 되거든. 정치화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자체가 모든 것이 정치는 아니지만 온톨로지라는 것은 이런 방향성을 정하는 기초적 작업이라고 보고 이거를 우리 연구단이잖아. 우리는 일단 운동 집단이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는 운동권은 아니에요. 그죠? 뭐 과거에 운동권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비상 상황의 경우는 우리도 이제 뭐 몰로토프 칵테일을 던져야 되겠지만 대상이 안 오길 바라야지. 근데 어쨌든 뭐 몰로토프 칵테일을 던지는 그런 데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일단 연구단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매개할 것인가, 연결할 것인가. 그죠? 이건 이론적인 과제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도 과학이 그런 미시적인 차원과 그시적 차원을 연결하는 걸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에서 일단 우리가 이걸 찾는 노력들을 좀 하자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돈 주문과 코멘트.